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의 개요, 두 번째 마케팅, 세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스 활용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 디자인 일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시험 중에서 가장 문제수도 많고 출제 빈도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를 받기 좋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디자인인지, 디자인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01 산업 디자인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과목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 기초적인 디자인 요소, 그리고 원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디자인의 역사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서 다양한 디자인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케팅의 원리와 방법,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전반적인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 과목은 어떤 디자인을 하든 아주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과목으로 단순히 시험 공부에만 그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습득하여 디자인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출제되나 특히 디자인 요소 원리, 그리고 시각 디자인 부분, 이 비중이 좀 높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디자인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이에요. 디자인 개요는 3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디자인 일반, 두 번째 섹션은 디자인의 요소 원리, 세 번째는 디자인사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빈도수를 보면 우리가 디자인 요소 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편이고요. 디자인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포괄적이고 내용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좀 상중하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용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 위주로 좀 암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표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외워두시고 시험 전에도 그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디자인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포인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디자인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되고,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한 부분, 디자인의 분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분류 체계별로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특징에 대한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제 빈도는 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 이렇게 교재 밑에 형광펜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 형광펜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외워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 전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 부분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디자인의 의미와 성립에 대한 부분. 자,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디자인에 대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유래부터, 디자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보면 라틴어에서 데지그나레라고 하는 용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데지그나레라는 용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계획을 기호로 명시하다. 우리가 보통 계획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대신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계획하다,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으로 디세뇨라는 말하고
대생이란 말하고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유래는 무엇이냐, 아니면 어떤 뜻하고 연결이 되냐, 단어의 뜻하고 연결이 되냐, 뭐 아니면 디자인의 용어와 상관없는 어원들은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데지그날의 디세뇨, 데생 이런 세 개의 용어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의미를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사전적 의미, 본질적 의미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단순한 조형활동을 뜻하는 걸 얘기하고, 넓은 의미로는 계획된 것을 실현시키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조형활동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을 얘기할 때, 특히 디자인에 대한 기초를 얘기할 때 이 조형활동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실현하고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조형활동을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전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디자인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은 디자인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대부분 의장, 도안, 계획, 설계 이런 용어로 많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장, 도안, 계획, 설계 등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시키는 것, 가상의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성을 갖고 있는 조형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용적. 그냥 감상하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미적인 요소, 아름다움이 있어야겠죠. 자, 미적인 조형 요소가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을 얘기한다. 본질적 의미, 사전적 의미. 시험에서는 이 사전적 의미에 관련된 것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디자인의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느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뭐 삶을 좀 더 수준 높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물질적,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서 목적이 있다. 자, 이윤 추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된다. 이건 상업적인 일이에요. 예술적인 창작, 인간의 장식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서 목적이 있다. 자, 예술적인 창작도 해야 되고 장식적인 미적인 사람들의 욕구, 심미적인 욕구 이런 수단으로서 목적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목적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개요들은 조금 다른 것들하고 연결해서 관련이 없는 것은, 관련이 깊은 것은 뭐 이런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 과정을 보면 디자인 성립 과정은 창조적인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제시된 표준에 의해서 평가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적합한 해결책이 현실화되는 것.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선하고 그걸 해결책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형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의 성립 과정으로 쭉 풀어서 나열할 수 있겠죠. 디자인의 4단계 성립 과정, 디자인의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4단계 과정은 요 순서대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욕구 과정. 자, 뭐가 하고 싶다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조형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재료 과정.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기술적인 부분, 기술 과정에서 욕구 과정, 조형 과정, 재료 과정, 기술 과정. 요 네 가지에 대한 순서를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디자인의 4단계라든지 공업 디자인의 프로세스 몇 단계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순서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순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디자인의 조건이에요. 자, 조건 부분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죠.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한 서브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굿 디자인. 자,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것을 사전적으로나 아니면 굿 디자인 마크나 디자인 진흥원, 디자인 단체 이런 데서 이런 디자인이 좋다라는 것을 좀 명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는 디자인 조건 하면은 총 4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더하기 1, 질서성까지 우리가 총 5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디자인의 5대 조건, 가장 대표적인 5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 질서성.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디자인의 4대 조건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디자인의 5대 조건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대 조건 하면은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5대 조건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질서성이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씩 한번 우리가 하나대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보기 전에 오른쪽 편에 합격생의 비법에서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에 굿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굿 디자인 마크, 이게 우리나라의 굿 디자인 마크예요.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굿 디자인 마크에 대한 문제가 또 소설치 않게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거와 비슷한 형태의 외국의 굿 디자인 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굿 디자인 마크와 해외의 굿 디자인 마크 어떻게 다른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우리나라의 굿 디자인 마크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여러분들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도 굿 디자인 마크 받은 상품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라가 인정한 좋은 디자인이다 라는 것이니까 한번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인지 내가 아직 감이 잘 안 선다. 그럴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중에 굿 디자인 마크 받은 게 무엇인지, 왜 얘가 굿 디자인 마크를 받았는지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KIDP 디자인 진흥원 사이트에 가시면 매년 굿 디자인 선정한 수상작들 쫙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분들이니까 이제 디자이너로서 눈을 높이기 위해서 KIDP or.kr 디자인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굿 디자인이 무엇인지, 왜 선정이 되는지 이유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 선정 이유 같은 것도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목적성, 심리성, 경제성, 독창성, 질서성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도 이 디자인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가름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내가 디자인 컨셉을 끌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판정을 세우기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일 첫 번째 한목적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목적성이 제일 처음 등장을 한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자, 한목적성은 기능성과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능성과 실용성. 자, 우리가 뭐 컴퓨터든 마우스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들 보면 의자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의자는 앉기 편하게 만들어야겠죠. 앉기 편한데 의자에 따라서도 조금 분류를 나누자면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뭐 식탁에서 쓰는 의자와 공부방에서 쓰는 의자, 회의할 때 쓰는 의자, 아니 휴식을 취할 때 쓰는 의자, 다 의자마다 목적이 다르죠. 그 목적에 맞게끔 기능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앉기 편해야 된다 그러면 앉기 편하기 위한 뭐 높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구조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다 한 목적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용성 있게, 기능성 있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의 대상과 용도, 목적에 맞게끔 실용성과 기능성을 충족해야 된다. 이게 가장 디자인에서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원하는 작품의 제작에 있어 실제의 목적에 알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목적에 대한 개념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설명을 쭉 써놓고 이 사물의 이 특징은 어떤 굿 디자인 조건에 충족하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예로 써져 있는 것처럼 집은 인간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성, 실용성,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자는 인체공학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기능적인 것으로 기본 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경우 있어요. 의자 폭이 막 20cm, 30cm 된다든지, 의자 높이가 되게 높아가지고 스툴 형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왜 만들까요? 의자면 편안하고 안락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의자를 왜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쓸까를 보면 대부분 그런 불편한 의자를 만드는 프랜차이즈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경우, 손님의 숫자를, 그러니까 회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너무 편안하면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앉아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1시간만 앉아서 또 엉덩이에 너무 아파서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일부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가게에서의 기능성, 실용성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의자가 편안해서 막 앉으면 푹 꺼지고 막 오리털, 거위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목적성에 맞게끔 의자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또 차자는 차를 담고 그것을 마시기 위한 필요성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어야 된다. 차를 담고 마시기 편하게 하는 거. 또 포스터는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포스터는 커뮤니케이션, 뭔가 의미, 목적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터 단순히 회화적인 그림으로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포스터에서는 무슨 상품을 알린다든지, 상품의 특징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잘 전달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포스터 디자인의 기능성과 실용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개념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제품의 특성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한 목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미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봤을 때 누구는 이거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거는 이거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적인 것을 판단할 때는 되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있지만, 요거하고도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 예술과 디자인적인 부분. 순수한 예술은 뭔가 작업자 본인의 개념으로 뭔가 자기네 생각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인적인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인간 생활, 소비자,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는 빨간색이 좋아해서 빨간색으로 다 무조건 만들었다, 디자인을. 근데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빨간색을 봤을 때 열정적인 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나는 빨간색을 봤을 때 차분해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의 생각, 마인드로 본다면 내가 빨간색을 보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이 느꼈을 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심미성, 미적인 표현으로 담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이 있지만 이런 미적인 것들은 보편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 대중한테, 내가 혼자 느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중한테 우리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미적인 생각은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인성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우리가 유행, 트렌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달라지죠. 어떨 때는 나팔바지가 유행했다가, 어떨 때는 스키니진이 유행했다가, 이렇게 시대별로
옷의 패션도 달라지시 디자인도 달라지고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 고대의 비너스를 보면 약간 머리가 크고 배는 뿔룩 나오고 다리는 되게 짧은 이런 게 비너스, 미의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다산을 상징하고 좀 뚱뚱하고 풍만하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스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비너스가 팔등신이 됐죠. 팔등신. 막 팔도 길고 얼굴은 조그맣고 목은 되게 두꺼워요. 다리도 엄청 튼튼하면서 길쭉길쭉하고. 자, 이런 비너스였다가 요즘에는 또 어때요? 얼굴은 작고 막 호리호리하고 막 어깨는, 여자 같은 경우는 어깨는 막 곡선을 갖고 있어야지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다시 나올 때 나오고 이런 호리병 같은 몸매, 이런 게 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지고 또 나라마다 각각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뭐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어떤 나라는 뭐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빨간색 같은 것도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 또 금색 같은 거, 노란색,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그런 것도 국제성에 해당이 되겠죠. 또 민족에 따라서도 색깔, 또 컬러풀한 색상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약간 모던한 그런 샤프한 색상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민족성하고도 연결되고, 우리나라 같은 게 예전에 백의의 민족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민족성에서 나타나는 신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성, 개인성, 그 남녀노소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거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색상, 어른들이 좋아하는 색상, 이런 것도 다르죠. 우리가 타겟이라고 부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래서 미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자면 어린이들은 되게 원색적인 컬러를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될수록, 우리가 한 30대, 40대 넘어갈수록 그레이톤, 아니면 톤이 좀 다운된 중채도의 색상,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버 세대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 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 실버 세대다. 그래서 노인정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렇다고 실버 색상, 회색으로 노인정 홈페이지를 쫙 디자인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르신들이 좋아할까? 띵! 아니겠죠. 어르신들은 몸에서 색깔이 다 빠져나가요. 머리도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 있는 색상들도 이제 점점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를 채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어떠냐면 꽃무늬 옷들, 아니 빨간색 잠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죠.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뭔가를 다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노인대학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렇다고 실버 세대라고 실버 대학이라고 해서 실버 색상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색적이고 좀 화려한 색상을 같이 써줘야지 활동성 있게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타겟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미의식도 달라진다는 거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신미성은 제품 소재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소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디자인은 그냥 혼자 만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윤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의 인적 자원으로, 최소의 물적 자산으로, 금융 자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러니까 의자를 하나 만드는데 이 의자가 20만 원짜리다. 20만 원짜리다.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기능성, 실용성, 이런 걸 생각해서 의자에다가 와이파이도 되게 또 만들고, 의자를 폭신폭신하게 했다 메모리 폼으로 내가 재료도 만들고, 튼튼하게 위해서 뭘 쓸까? 재료 같은 것도 막 탄성이 높은 그런 철재료를 쓰겠다. 자, 그러면 기능성, 실용성인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그 의자의 원가는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100만 원 넘어가는 의자를 구매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쓰는 책상은 일반적으로 20만 원대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기능성과 실용성을 생각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재료라든지 디자인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경제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디자이너는 재료와 생산 방식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필요하며 자원과 노력의 손실 없이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 3에서 디자인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33쪽부터 디자인에 대한 재료가 나오는데 요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런 지식이 없으면 경제성 부분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3의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독창성에 대한 부분. 뭔가 차별화되고 창의적이고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라고 보겠죠. 디자인을 하는 태도, 자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되게 독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디자인의 조건 중에 핵심적인 요소다. 남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의 다른 차별성, 그러면서 눈에 띄게 주목성 이런 특징들을 잘 갖추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창조, 우리가 보통 이미 많은 디자인이 시중에 많이 나와져 있다. 새로운 디자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창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디자인을 모방, 개선해서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모방이라고 그러면 되게 의미가 안 좋게 느껴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모방, 개선해서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 이런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띵! 틀린다 해서 찍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모방이나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틀렸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개선,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바리에이션 시킬 것인가, 리디자인 시킬 것인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모방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창성은 최종적으로 제품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지켜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윤리적인 부분들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여러분들 접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독창성에서 제품에 생명을 주는 이런 독창성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고 남의 것을 함부로 카피해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독창성이 결여된 제품은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독창성이 없는 것은 디자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서성이에요. 요 네 가지 항목에 더하기 1이 된다고 했죠. 알파적인 요소, 질서성. 굿 디자인의 4대 조건인 함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을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유지하는 것을 우린 질서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조건을 하나의 통일체로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세우는 것으로 질서성은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어요. 요 네 가지를 얼마나 잘 조화 있게 하느냐. 근데 디자인에 따라서 목적성과 신미성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목적성과 독창성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지 어떤 컨셉을 갖고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좀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디자인의 분류 및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크게 관점과 차원에 의해서 분류되며 건축 디자인, 공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분류하는 방법은 되게 다르고 어떤 기관이라든지 나라라든지에 따라서 이 분류 체계가 다른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건축 디자인, 공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또 인간, 자연, 사회하고 대응하면서 만들어지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디자인 분류할 때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분류 체계에 나오는 요소들이 좀 다른 것은 아니면 시각 디자인 분류에 맞는
분야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는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별로 등장하기도 하죠. 다음 중 차원이 다른 디자인 분야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픽 디자인, 광고 디자인, 뭐 CI,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이렇게 나오면 아, 패션 디자인이 답이구나. 뭐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시각 디자인에 어떤 애들이 시각 디자인인지, 제품 디자인도 어떤 것들이 제품 디자인인지, 환경 디자인 종류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일러스트레이션, CI, 심볼 로고 디자인, 지도 및 통계, 픽토그램,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좀 더 입체적인 분야에서는 포장 디자인과 POP 디자인, 4차원 분야, 이제 소리나 움직임까지 넣는 TV, CF, 애니메이션, 영상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시각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되고요. 제품 디자인은 우리 보통 바늘에서부터 비행기까지 모두 다 제품 디자인이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를 제품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벽지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타피스트리, 인테리어 패브릭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가 제품 디자인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각 디자인에서 패턴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교해서 보면 좋겠고요.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2D에서는 약간 애매한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는 시험에서 잘 언급되지 않고 시각 디자인에서는 2차원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제품 디자인에서는 3차원적인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서는 액세서리 디자인, 패션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예 디자인, 전기, 전자제품, 주방 용품, 운송기기, 그러니까 자동차, 비행기 이런 운송기기 이런 것들이 제품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환경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 점포 디자인, 디스플레이, 도시계획, 요즘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조경,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스트리트 퍼니처, 정원 디자인, 또 무대 디자인 이런 것들이 환경 디자인 안에 포함되는 분야라고 보면 좋겠고요. 각 분야별로 특색 있는 것들 구분 지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업 디자인 영역을 우리의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산업 디자인 했을 때 제품 디자인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냥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 첫 번째 시각 디자인.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시각 디자인 분야예요. 분야도 훨씬 진짜 많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전달되는, 목적이 전달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호에 의해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픽토그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떠올릴 수 있겠죠. 화장실 마크 이렇게 이런 마크가 있다면 아 이거 화장실이구나. 여기다 밑에다 화장실, 토일렛, 레스트룸 안 써도 요 마크만 딱 보면 아 이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구나. 딱 느낄 수 있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호에 의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온갖 생물과 생물, 자연과 자연, 인간과 환경, 객체 내의 심리적 전달까지도 포함합니다. 뭔가 의미적인 부분, 내포되고 있는 그런 의미,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시각에 의존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각 디자인 요소들, 다양한 시각 요소들을 구성해서 평면적인 2차원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디자인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지시적 기능, 설득적 기능, 상징적 기능, 기록적인 기능은 그냥 한번 눈여겨서 쭉 훑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류에서는 뭐 그래픽 디자인, 가장 일반적인 평면 디자인, 특히 인쇄 기술로 만들어지는 복제되는 선전 매체 시각 디자인을 얘기를 하고요.
포스터, 신문, 잡지, 광고, 표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편집 디자인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잡지, 신문, 책, 브로셔, 카탈로그, 팜플렛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구성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편집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디자인에서는 주로 하는 편집적 요소와 그래픽 디자인 요소를 조합해서 만드는 통합적인 시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통합적인 시각 표현에 들어가는 것들은 문자, 도안,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런 것들을 하나로 조합해서 구현해내는 거죠. 편집 디자인의 분야는 북 디자인, 신문 디자인, 잡지 디자인, 사보 디자인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월간지나 브로셔 디자인, 카탈로그 디자인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집 디자인 분류는 시트 형태, 스프레드 형태, 서적 형태. 시트 형태는 한 장짜리, 스프레드 형태는 여러 장짜리인데 여러 장이라 했을 때 뭐 2페이지에서 16페이지 정도 그 정도를 스프레드 형태라고 부르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서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종류가 다른 편집 디자인 형태는 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어들이나 특징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시트 형태는 낱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편집 디자인을 볼 수도 있겠고요. 한 장짜리, 낱장짜리로 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내장이나 명함 같은 거. 그리고 DM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명함 같은 거 나눠주기도 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어디 헬스클럽 오픈했어요. 오시면은 50% 이 전단지 갖고 오면 50% 할인해줘요. 뭐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도 있죠. 그 나눠주는 그 전단지를 DM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불러요. 일본말로 찌라시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유식하게 보이려면 DM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오늘 지하철역에서 뭐 하나 받았다면 오늘 나 DM 하나 받았네? 이렇게 용어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레드 형태. 펼치고 접는 형식을 얘기해요. 신문 같은 거 펼치고 접고 카탈로그나 팜플렛 형태. 그리고 서적 형태는 재본된 인쇄물, 잡지, 브로셔, 서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 서적 형태 좀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펼치고 접는 형식, 뭐 우리 리플렛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을 리플렛이라고 불러요. 리플렛. 그래서 시험에서 리플렛이라고 나오면 리플렛이 뭐지? 한다면 이렇게 뭘까? 접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3단 접지, 뭐 4단 접지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따다닥 글씨 써져 있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리플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안 써 있으니까 시험에는 그런 용어들, 카탈로그, 팜플렛, 리플렛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 것들은 스프레드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디자인. 예전에는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광고회사에 엄청나게 많이 취직을 했었는데 요즘에 광고 디자인을 한다 하면은 꼭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부분, 뭐 철학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고회사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디자인을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미적 광고물을 제작하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수단 예술이다. 일반적으로 광고 매체는 인쇄 매체, 전파 매체, 설치 매체, 기타 매체로 나눠진다. 자, 2차원적인 광고 디자인 종류로는 신문 광고, 잡지 광고, 포스터, 전단지 광고, DM 이런 것들이 2차원적 평면 광고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광고를 접하는 게 모바일 광고도 많이 봤을 거고 인터넷 광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새로 나온 것보다는 자꾸 원론적인 거, 근원적인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거는 광고의 4대 매체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등장했었어요. 근데 4대 매체에서 신문, 잡지, 뭐 TV, 라디오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4대 광고 매체에 그런 애들 안 들어가죠. 요즘 우리나라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쪽의 광고가 전체 광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광고 매체들보다 이쪽 분야가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성이 높지만 시험에서는 그래도 가장 근원적인 광고에 대한
문의를,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우리는 원론적인 거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는 그냥 한번 눈으로 싹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를 넘어가 볼게요. 타이포그래피는 점점 조금 관심도가 높아지는 분야이기도 하고 출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광고에서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요. 요즘 시대에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점점 줄어지는 추세고,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것들은 점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캘리그라피나 이런 것들도 관심도가 높아져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활자, 우리 글자, 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인쇄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쇄를 전제로 한 문자 표현이나 작품을 지칭한다. 근데 요즘에는 인쇄뿐만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이포그래피 되게 많이 언급을 하죠. 모션 그래픽 같은 거 할 때도 타이포그래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은 뭐냐? 활자라는 말을 나타내는 타이프와 기술법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그래피가 합쳐진 합성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활자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서체를 이용하여 서체의 글꼴, 크기, 행, 단락, 그리드 등을 변화를 주어서 조형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존의 서체를 이용하니까 이미 만들어진 서체를 가지고서 글꼴 어떤 폰트를 가지고 쓸 거냐, 크기라든지 뭐 자간, 행간, 뭐 단락, 그리고 그리드는 수직 수평. 지금 요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요 폭 안에서 지금 계속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얘네들도 보면 이렇게 수직 수평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바로 그리드예요. 수직 수평을 맞춰서 판을 짜서, 그러니까 편집 레이아웃의 가장 쉬운,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쓰이는 게 그리드의 수직 수평에 변화를 줘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도 보면 어떻게 보면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 텍스트, 이미지, 사진, 뭐 편집 디자인이고 그 안에서 어떤 글자를 어떻게 강약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타이포그래피가 활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터링. 자, 레터링은 여기서는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서체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레터링은 새로운 글자를 제작하는 것. 그거를 레터링이라고 합니다. 또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회화와 아주 비슷한 분야예요. 가장 디자인과 순수 예술이 가장 근접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회화하고 똑같은 기법, 뭐 재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뭔가 목적성을 갖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게 바로 일러스트레이션. 그게 없다면 일반적인 회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편집 디자인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시각적 요소인 그림을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이라 부른다. 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 양식에 의해서 분류와 용도에 의한 분류로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는 그냥 분야별로 쭉 써져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회화와 일러스트의 차이점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회화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하는 주관적인 창작 행위고, 일러스트레이션은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거는 회화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작업받아 보면 내 만족에 막 겨워서 나르시즘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만약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디자인으로 구현이 되었을 때, 이 내가 생각한 디자인 컨셉 목적에 잘 매칭이 되는지 이런 걸 잘 확인을 하고서, 항상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타일 이런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얼마나 잘 목적에 맞게 전달하는지, 나의 스타일을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일러스트의 종류 나와져 있는데 카툰, 캐리커처, 캐릭터 컷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카툰이 무엇인지, 캐리커처, 캐릭터 컷 이런 거에 무엇인지 용어에 대한 것들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각 디자인 분야는 CI예요. CI에 대한 부분. CI가 뭐냐? 우리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회사의 심볼 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심볼 로고, 뭐 로고도 있고요. 또 아까 여기서 있던 캐릭터, 그 회사의 캐릭터 같은 것도 CI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길거리 간판, 네, 회사 이름 있죠. 저 간판도 CI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CIP로 해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시스템화 시킨 거, 그래서 CIP라고 부르고요. CI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좀 구분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요소는 회사의 이념, 경영 이념, 마케팅 환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화된 거, 추상적인 뭐 비전 이런 것들이 내적 요소고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드냐, 외적인 요소를 만드냐, 그게 우리 디자이너가 보통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에서는 시각적인 통일성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CI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CI를 할까?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작업,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요소로는 행동 양식의 통일성, 정신적인 통일성, 시각적인 통일성을 들 수가 있고요. CI의 기본적인 요소는 베이직 시스템, 기본 시스템하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응용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의 종류들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시스템에는 심볼 마크, 로고 마크, 시그니처 뭐냐면은 심볼 마크와 로고 마크의 조합 형태가 바로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진닷컴도 보면 이렇게 Y자 써져 있고 밑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 가고서 밑에 영진닷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를 영진닷컴이 밑에 올 수도 있고 옆에 올 수도 있고 영문으로도 서브텍스트가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슬로건이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캐릭터, 그래픽 모티브, 픽토그램, 전용 색상, 서체, 문양 이런 것들이 기본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응용 시스템에는 회사의 깃발, 사인류, 패키지류, 유니폼류, 각종 서식, 그러니까 명함, 봉투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회사 차량 같은 것들이 응용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업체들 사이트에 가시면은 회사 소개라고 되어 있고 CI라고 되어 있는 아니면 회사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기본 시스템, 응용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영진닷컴 사이트에 가셔도 이 영진닷컴 로고가 뭘 뜻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서 로고가 이런 뜻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응용 시스템이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좋겠죠. CI의 3대 요소는 VI, BI, MI가 있다. VI는 비주얼 아이덴티티, BI는 비헤이비어, 행동 양식에 대한 부분, 마인드, MI 이렇게 있는데 이 BI가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CI, BI라고 보통 얘기한다면 이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BI가 CI의 3대 요소에서는 비헤이비어를 얘기하고 일반적인 CI 종류 얘기할 때 CI, 회사, BI, 브랜드 또는 WI에서 웹 아이덴티티 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벤트 관련된 그런 것들도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뒤에 붙고 각각 분류별로 부르는 명칭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심볼 로고 디자인 보면은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표상으로 단체를 대변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회사, 단체 등의 이념이나 방침을 도형, 기호, 문자로 시각적,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남들과 차별성 있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눈에 띄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기업의 이미지, 시각적 특징을 통합을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표현함으로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한다. 상징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회사의 특징을 어떻게 상징화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보셔야겠죠. 심볼이 가져야 할 특징, 심볼을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좀 유의사항처럼 하셔야 될 거. 확대 축소해도 변하면 안 된다. 간혹 가다가 로고 디자인을 한다. 여기다 막 복잡하게 막 하고 얇게 막 선도 막 그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로고를 간판처럼 큰 데다도 쓸 수도 있고 볼펜이나 뭐 이런 데다 조그맣게 막 1cm 이하로 쓸 때도 있어요. 그때도 이 심볼이 제대로 구현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확대를 하거나 축소됐을 때 이미지 깨지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래픽 프로그램에 포토샵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근데 어떤 학생은 학교 뭐 심볼 로고를 디자인해라. 근데 나 포토샵이 편해 해서 포토샵으로 만들어요. 포토샵의 문제점은 뭐냐? 얘는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가 깨지죠. 그래서 심볼 로고 작업할 때는 벡터 방식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대 축소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도형과 바탕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그 문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각종 서체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심볼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해서 종류가 쭉 나눠져 있어요. 심볼 디자인의 종류. 코퍼레이트, 트레이드마크, 픽토그램, 케어 마크, 픽토그래프, 로고 타입, 시그니처, 엠블럼. 시험에서는 엠블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몇 번 등장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로고 타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회사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로고를 옛날처럼 뭐 삼성, 옛날 혹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삼성이 별이 3개, 별이 3개 삼성 이렇게 써 있었나? 저도 잘 가물가물한데 삼성은 별이 3개였었어요. 이런 도형이었었어요. 현대는 약간 삼각형 이런 것들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는 삼각형으로 된 산 같은 모양. 예전 그런 로고 심볼들 보면 대부분 마크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도형들은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고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로 로고 타입으로 그냥 마크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도 이렇게 썼다가 요즘에 어때요? 샘송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LG, 또 소니 같은 것도 글자로, 또 HP 또 이렇게 글자로 회사 이름으로 마크를 만들죠. 영신닷컴도 어때요? 앞에 Y자 이니셜을 가지고서 회사 마크를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좀 추세가 로고 타입 형식으로 만들어진 심볼 마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디자인할 때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장 디자인. 포장 디자인도 시험에 많이 나요. CI와 포장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2개 파트를 꼽으라면 CI하고 포장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포장 디자인은 좀 시각 디자인하고 좀 다른 게, 다른 것들은 대부분 2D 평면인데 포장 디자인이 3D죠. 3D. 입체로 구현이 돼요. 그리고 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 조건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포장 디자인은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 얘는 보호 기능이 제일 우선적으로 그 상품을 안전하게 담기 위한 게 바로 포장 디자인이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 의욕을 증대시키는 광고 효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품인지 알려줘야 되고 사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구매 의욕을 느끼게끔. 그래서 포장 디자인의 조건을 보면 제품의 정보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
제품의 형태나 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경쟁 상품과의 차별화를 줘야 되고, 유통 시 취급과 보관이 용이해야 되고,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동, 이걸 박스 담아가지고 아마 창고형 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수레 같은 차가 와가지고 앞에 찍 여기다가 박스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운송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랩핑 쫙 돼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도 보면, 자, 요 팔레트 위에 얘네들이 짠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운송할 때, 공장에서 매장까지 이동할 때, 유통에 대해서 취급과 보관이 용이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미적으로 구매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포장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 돼요. 포장, 보존성, 편리성, 신미성, 상품성, 구매 의욕, 재활용성. 요즘에는 재활용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재활용성에 대한 부분. 포장에서는 중요한 거, 환경 보존. 그래서 과대 포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과자 먹었는데, 과자를 샀는데 제가 질소를 샀나 봐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대 포장에 대한 거, 쓰레기 나오지 않게. 요즘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그런 패키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POP. 이건 패키지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별도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포인트 오브 펄처스. 구매 시점 광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나 이런 매장 가보시면 앞에 뭔가를 사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을까? 음료수가 쭉 있다. 맥주가 있어요. 맥주가 있는데 그 앞에 맥주 앞에 뭔가 푯말 같은 게 딱 있고 막 흔들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오늘 4캔에 10,000원 해서 왔다 갔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요게 바로 POP라고 하는 거예요. POP. 그래서 이런 구매 시점에 한 번 더 광고해 주는 거, 이런 거를 POP라고 부르고요. 간판이나 윈도우, 디스플레이, 포스터, 배너. 그래서 배너도 뭐 세워져 있는 배너, 천정에 매달려 있는 배너, 뭐 이런 것들, 안내 사인, 이런 것들이 다 POP 디자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상 디자인, 영상 분야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요. 요즘엔 영상 디자인 분야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분야가 더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첨단 기능하고도 결합되는 부분이 영상 디자인 부분입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로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영상을 얘기하고, 시험에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디자인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제품 디자인은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은 삶에 필요한 물품,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만드는 생산품을 디자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재료, 형태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제품 디자인의 일반적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 인간하고 연관되게. 그래서 이때 보는 휴먼에 대한 부분하고 인간하고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척도를 재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생활에서 우리 경험 디자인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하고도 용어하고도 연결 지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제품 디자인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공예 또는 공업 제품의 형태와 색채, 질감, 재료,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형태, 색채, 질감, 재료, 이런 것들 나중에 조형 요소 원리할 때도 등장합니다. 그걸 연구로 제품의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 제품 디자인하고, 넓은 의미로는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종합적인 활동을 제품 디자인을 한다. 거.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조건에 대한 부분 할 때 목표와 범위, 기능에 대한 부분, 시장성, 사용자, 그러니까 시장 어느 게 마트에서 팔 것인지 백화점에서 팔 것인지 뭐 이런 시장 세분화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타겟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부분, 구매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마케팅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 기능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 여기에 안전성까지. 안전성이 새롭게 등장했죠. 것들 꼼꼼하게 봐주세요. 제품 디자인을 분류하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봐주셔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기기 당연히 공공사무용이고, 뭐 자동차, 운송 설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쉽게 많이 접하던 것들이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싹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환경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환경 디자인은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면 이 분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등장해서 역할이라든지 조건 같은 거는 한 번씩 그냥 쭉 훑어봐 주시고, 분야에 대한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환경 디자인 분야에서는 여기 시험에서는 스트리트 퍼니처가 자주 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실내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꼭 디자인 시험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을 한다 하면은 도시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눈여겨서 봐주세요. 요즘에는 각 구청이나 시청에도 다 도시 디자인과라는 부서가 생겼죠.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막 들어오면서 도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도시 디자인과를 만들어서 도시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많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길거리에 쓰이는 간판 하나만이라도 그냥 주인이 맘대로 간판을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시에다가 허락을 받아야지만, 디자인적으로 컨펌을 받아야지만 걸 수 있게끔 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신도시에서. 그래서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이 도시 디자인 안에 들어가고요. 이게 환경 디자인 분야 안에 속하는 겁니다. 실내 디자인은 실내 건축물 내부에서 하는 디자인을 얘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러면서 능률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실내 디자인에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디스플레이는 상품 진열장, 전람회장, 요즘에는 전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디스플레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험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스트리트 퍼니처, 거리의 가구라는 명칭인데 뭐냐면 길거리에 설치되는 벤치, 의자, 휴지통, 재떨이, 뭐 수도, 전화박스, 안내판,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을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한다.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도 스트리트 퍼니처고요. 소화전, 뭐 이런 것들도 스트리트 퍼니처. 그래요. 그래서 다음 중 스트리트 퍼니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문제로 등장하죠. 종류를 묻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슈퍼그래픽 같은 경우는 슈퍼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어떻게 아파트 벽면, 아니면 요즘에는 공사장 같은 데도 크게 그래픽을 많이 또 그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벽면 전체 건축 외벽에다가 그리는 그림을 슈퍼 그래픽이라고 부른다. 이거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우리 한 3개만 우리 앞에 배웠던 것들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과 3번과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디자인이란 단어의 어원은, 그래서 2018년도 2회차에 걸쳐서 문제가 등장했다. 아까 디자인의 어원 얘기했었죠. 어원, 계획하다, 설계하다.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 데지그나레, 라틴어에서 데지그나레라는 용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지그나레에서 어원이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조건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의자는 휴식이나 어떤 작업을 위하여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떨 때는 비행기는 하늘을 잘 날 수 있어야 되고, 뭐 배는 물 위에 잘 떠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자, 이거 뭐냐? 뭘까요? 우리 목적성. 가장 기능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함목적성이라고 했죠. 가장 주된, 근원적인 목적. 함목적성.
문제에 나오면 이런 것들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디자인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디자인의 조건, 우리 4대 조건 플러스 1 했었어요. 함목적성, 경제성, 신미성, 또 뭐 있었어요? 독창성, 질서성. 여기서 빠진 거 보편성. 보편성 말은 되게 좋죠. 근데 보편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 조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 안전성 이런 것도 디자인 조건 안에 안 들어가죠. 친환경성 디자인 조건 안에 안 들어갑니다. 디자인 조건 4 플러스 1 외워두세요. 꼭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거 머릿속에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앞에 정리하고 기출문제로 앞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서 마무리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